오늘 사고 현장의 측정 차례죠. 도로의 측정 보겠습니다. 곡선부의 측정. 단일 커브로의 곡선부.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커브의 곡선 반경이나 요마크 곡선 반경을 계산하기 위해서 현과 원의 중심부터의 현까지 수직선을 그어서 맞는 지점으로부터 원부까지 연장선을 그어 그거를 중앙정거라고 하는데 말이 어렵죠. 그래서 밑에 그림 보시면 돼요. 그림 보시면 곡선이 하나 있고 곡선이 이렇게 하나 있으면 이 선은 아무 때나 긋는 선이에요. 그냥 임으로 이렇게 하나 그어버립니다. 임의선입니다. 임의선이 끄면 내가 끄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가운데 이 선의 임의선의 가운데 좀 잡아서 이렇게 그죠? 여기에 이제 현의 길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중앙 정거라고 한다. 중앙 정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의 길이를 우리가 C라고 하고 중앙 정거를 M이라고 M이라고 하는데 이거 헷갈리니까 중앙 정거 가운데 거리죠, 그죠? 그 가운데 중앙으로 영어로 하면 미들이죠. 미들 해서 미들 M자 생각하시면 돼요. 현은 이제 코드인데 뭐 이거는 그냥 C 하나는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죠? 중앙 정거 미들이니까 M. 그다음에 여기서까지는 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현인데 C. 그래서 이 반경, 이 곡선의 반경이라는 것은 반경 즉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같은 말인데 곡선의 반지름은 8n분의 c제곱 플러스 2분의 m이다. 이 공식은 뭐 유도할 줄도 알아야 되고 뭐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됩니다. 근데 뭐 많이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8n분의 c제곱 플러스 2분의 m. 여기 이제 이 곡선 반경 구하는 방법. 이게 곡선 도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흔적일 수도 있죠, 그죠? 타이어 흔적이라면 요마크일 수가 있고, 요마크이든 휘어진 스키드 마크이든 타이어 흔적 또는 곡선 도로의 곡선 반경을 구하는 공식이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한번 외우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 곡선 구간의 측정. 단일 곡선이 아닌 경우에 좌표법에 의해서 측정하는 것이 용이하다. 기준선을 긋고 일정한 간격마다 곡선까지 거리를 측정해서 복잡한 곡선을 측정할 수 있다. 해서 지금은 그림 마치 단일 곡선처럼 그렇게 그려놨죠. 여기서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측정의 방법은 여기서 50m 갔을 때 얼마더라 또는 100m 갔을 때 얼마더라. 근데 얘가 쭉 가다가 똑같은 반경이 아니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죠? 그러면 또 50m 갈 때 얼마, 100m 갈 때 얼마, 150m 갔을 때 또 얼마, 200m 갔을 때 또 얼마. 이렇게 측정을 쭉 하는 게 두 번째 비정규 곡선 구간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지금 요걸 봅시다. 여기 원점을 잡아서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죠? 또 여기서 간 것만큼 우리가 x라고 했죠. 이만큼 간 거를 x라고 하고 이만큼 내려온 거를 y라고 하고. 그래서 공식이 반경 공식이 얼마냐면 r은 2y분의 뭐죠? 2y분의 x제곱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밑에 공식으로 돼 있죠. r은 2y분의 x제곱이다. 근데 사실 요 공식이나 요 공식이나 사실은 같아요. 8n분의 c제곱 플러스 2분의 m. c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현의 길이죠, 그죠? 현의 길이가 중앙 정거보다 훨씬 길죠? 훨씬 길어요. 중앙 정거보다 현의 이 숫자가 훨씬 커. 훨씬 큰데 또 제곱을 했어, 그죠? 그러면 이 숫자가
이 숫자보다 훨씬 크겠죠. 예, m에 비해서 c제곱이라는 게 훨씬 큰 숫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2분의 m보다 요 텀보다 요 텀이 훨씬 커. 그래서 얘는 뭐 하나 많아요. 하나 많으면 r은 8m분의 c제곱이 된다. 그럼 여기서 다시 보면 요 곡선이 이렇게 반전돼 있죠, 그죠? 여기 원래 요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라 그러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현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방금 여기서 그죠? 현의 길이. 그 현의 길이 C는 뭐죠? X의 2배잖아. C는 X죠. 아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X를 했으니까. 그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EX가 되겠죠. 그죠? EX.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중앙 점거는 우리가 아까 M이라고 했죠. 여기서 여기까지 중앙 점거 얼마야? Y죠, Y. 그죠? Y지. 그래서 요 공식에다가 여기서 대입해볼까요? R은 8n분의 C의 제곱이지. 8n. n 대신에 8m이나 뭐 y나 똑같은 거니까 8y분의 c제곱. c라는 것은 아까 여기서까지가 x니까 c라는 것은 2배죠. 2x 그죠. 2x의 제곱 8y분의 4x제곱 땡땡 2y분의 x제곱 그죠? 같은 공식이죠. 같은 공식 자체는 뭐 같은 공식이다. 참조로 이거 해주시고요. 그냥 일단은 요 공식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공식하고 8n분의 c제곱 요 공식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 9배 경사도의 측정. 교통사고에서 뭐 도로에서 경사도는 몇 도, 우리가 경사라고 하면은 도에 많이 익숙해져 있죠. 30도, 10도, 20도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30도, 40도, 45도 이렇게 각도에는 우리가 이런 숫자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도로에는 30도, 40도, 45도라는 도로는 없습니다. 45도, 30도 이거는 그냥 절벽이에요. 언덕, 절벽을 이렇게 표현하죠. 절벽이라도 깎아지른 듯이 절벽이라도 측정하면 40도, 45도 이렇게 돼요. 이런 도로가 없다는 얘기예요. 숫자 자체가 우리 도로에서 도를 표현하는 그런 거의 없어요. 그래서 숫자가 그러면 도로를 표현하면은 뭐 3도, 4도, 1점 몇 도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퍼센트를 많이 합니다. 퍼센트는 숫자가 적당하게 커. 퍼센트로. 그래서 퍼센트 경사라는 것은 밑변이 100 갈 때 높이가 얼마냐? 그게 퍼센트 경사입니다. 100 밑변이 100 갈 때 높이가 얼마? 그죠? 밑변이 100m면 100m 갈 때 높이가 5m 올라간다. 그럼 몇 프로? 5%라고 한다는 얘기죠. 5%. 100m 갈 때 10m 높인다. 그러면 10%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경사도는 퍼센트는 탄젠트 섹터 크기 100이다. 탄젠트 섹터다. 자, 이거는 뭐 문제로 한번 풀어볼까요? 예제 30도를 퍼센트 경사로 나타내시오. 해서 30도를 퍼센트로 경사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하면요. 무조건 탄젠트를 쓰면 돼요. 탄젠트. 30도. 우리는 계산기를 시험 시간에 계산기를 줍니다. 그래서 계산기 사용하면 돼. 공학의 계산기를. 30도는 퍼센트 경사가 얼마냐 하면 무조건 탄젠트 30도 하면 되죠. 탄젠트 30도 계산기 두드리면 얼마가 나오냐면
0.577, 0.577. 그죠? 그래서 소수점으로 나와. 소수점으로 나와요. 탄젠트 30도. 이거는 뭐 아닙니다. 계산기, 여러분 계산기 사셔야 돼요. 계산기 반드시 공학용 계산기를 사셔가지고 탄젠트 30도 엔터 치면 0.577이 나온다는 이야기지. 그럼 얘가 퍼센트냐? 그건 아니지. 퍼센트를 따지는 게 1이 100%입니다. 그래서 0.577이라는 것은 몇 퍼센트냐? 57.7%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가는 것도 아셔야죠. 여기까지도 넘어갑시다. 그러면 됐죠? 이렇게 하고 좀 더 복잡한 것은 뒤에 또 계속 나옵니다. 계속 보니까 넘어가서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사고 결과물의 측정 수의 결정. 위치를 측정해야 할 대상물이 선정된 후에는 대상물에 대한 위치 측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측점의 수. 측점이라는 것은 측정해야 할 점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측정해야 될 점의 수. 몇 점으로 측정할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 대상물을 1번 보면 1점으로 할 거냐, 2번 보면 2점으로 할 거냐, 3번은 3점으로 할 거냐라는 얘기지. 그래서 뭐 자그마한 거는 1점 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나 자그마한 거? 그게 이제 애매하죠. 그래서 대충 우리가 자그마한 거, 뭐가 자그마한 거 봅시다. 두 번째 보면 1m 이하의 페인 자국, 1m 이하 정도는 우리가 점 하나로 본다는 얘기지. 왜? 도로가 아주 넓으니까 그 큰 도로에서 1m 이하로 페인 흔적 그냥 한 점으로 표현하겠다라는 거지. 한 점으로. 그럼 또 어떤 게 있는가 봅시다. 긁힌 자국, 타일 흔적, 길이가 1m 이하. 그 다음에 도로상의 고정 물체와 장을 충돌 흔적, 가로수 등에 생긴 자국, 또 유리된 차량 부품, 타이어가 떨어져 있다든지, 범프가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 전조등이 저기 있다든지, 또는 안경이 있다든지, 또는 신발, 그다음에 피해자의 핸드백, 그죠?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몇 점? 점 하나로 표현하겠다. 점 하나로 표현하겠다. 한 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망자 위치는 허리 중심으로 측정한다. 사망자 즉 사람도 한 점, 사람까지 한 점으로 측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보다 제법 크죠. 제법 큰 규모도 한 점으로 측정한다. 한 점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횡단보도가 있고 여기가 중앙선이 있고 그죠? 연석이 있고 여기에 사람이 떨어져 있고 차가 여기에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을 측정하는데 배꼽 중에 무게중심이 배꼽 정도 있다고 하니까 사람의 무게중심 점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한다. 어느 기준으로? 일단 기준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기준은 사람이라면은 횡단보도가 제일 기준이 되겠죠. 횡단보도가 있다면 횡단보도 끝선에서 여기까지 몇 미터? 20.5m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앙선으로부터 몇 미터, 1m, 2.5m 이러면 이 사람의 위치를 우리 직각좌표에 배웠죠. 중학교 때 그죠? x, y 이런 식으로 x, 그다음 y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위치가 대충 나오죠. 이를 측정하는 게 측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측정. 여기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한 점으로 측정한다. 그 다음에 2점을 필요로 하는 대상, 사고 차량을 모서리 바퀴 기준으로 측정한다. 즉 차는 몇 점? 차는 2점으로 측정한다. 그럼 차가 있다. 그러면 바퀴나 모서리로 점을 하나 찍죠. 2점 점 하나 찍었습니다. 또 여기 점 하나 찍었다. 그래서 이 차는 점 2개로 위치를 측정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미터,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미터 하면 x, y 하면 점 하나 측정했죠. 그다음 얘도 x, 그다음에 y 하면은 점을 측정했죠, 그죠? 그러면 점 몇 개? 점 두 개로 이 차를 측정했습니다. 차를 점 두 개로 측정하는 게 좀 모자라지 않을까요? 두 개만 하면 됩니까? 그죠? 두 개만 하면 돼요. 왜냐면 여기 이 차가 뭐 소나타라고 하면 이 점 두 개만 측정하면 소나타의 재원이 인터넷에 다 나와요. 폭이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이 길이가 얼마고 이 길이가 얼마고 앞뒤 길이가 얼마고 폭이 얼마고 그다음에 높이가 얼마고 다 나오죠. 그죠? 굳이 여기서 측정할 필요가 없다. 요 바퀴만 위치만 측정하면 그 외 치수는 다 인터넷에 다 있다는 얘기. 그래서 두 점만 측정하면 된다. 그 다음에 세 점이 필요한 걸 봅시다. 곡선으로 나타난 타연점. 곡선인데 아까 1m 이하는 한 점이랬죠. 그런데 곡선인데 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러면 세 점 이상이 필요하겠죠. 그죠? 적어도 세 점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파편이 떨어진 지역. 파편이 이 정도 떨어졌다 하면 한 점은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파편이란 게 뭐 그렇게 딱 떨어지는 파편이 있겠습니까? 이게 떨어진다고 그죠? 이렇게 떨어지면 가운데 한 점 일하기 좀 너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정함수 2점, 3점 정도 하면은 그 범위가 대충 그려지니까. 그래서 어떤 범위를 가지고 있으면 점 3개 정도로 측정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한 점, 그 다음에 차는 2점 측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점의 설정, 기준점 다음 페이지 봅시다. 기준점, 우리가 여기서는 뭐 기준을 잡아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했죠. 이 그림에서는 그 횡단보도를 기준으로 했죠, 그죠? 그래서 기준선 또는 기준점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정 기준점 이동이 불가능한 고정 도로의 시설, 도로의 가장자리가 불규칙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진, 흙, 눈 등으로 덮여서 판별할 수 없을 때 사용되며 주로 삼각 측정법에서 기준점으로 만들어가려고 한다. 이거는 여기는 고정 기준점은 그냥 단순해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불변, 바뀌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히 잘 안 바뀌는 건 뭐 있죠? 뭐 신호등, 그죠? 뭐 전봇대 이게 안 바뀌죠. 이런 고정된 기준점을 해서 여기서부터 몇 미터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점들은 기준점이 될 수가 있다. 고정된 기준점이 될 수도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여기 모서리 고정 기준점이 될 수 있을까요? 되죠. 이 점은 불변이죠, 그죠? 오늘 이 점이 내일 가니까 이 점이 없어지더라 이게 이야기 안 되죠, 그죠?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항상 그대로 있는 경우가 고정 기준점이라고 한다. 고정 기준점, 즉 건물의 모서리. 고정 기준점이 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 이 말을 다른 말로 고쳐요. 건물이라고 안 하고 무슨 희한한 우리가 알 수 없는 건축물 이야기를 하고 땡땡땡땡의 모서리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고정 기준점이 되느냐? 된다는 얘기죠. 앞에는 의미 없고 앞에 뭐 수식은 안 필요 없고 뭐의 모서리 하면 무조건 고정 기준점이 된다. 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정 기준점은
삼각 측정법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삼각 측정법이 뭐냐면 뭐 좀 밑에 나옵니다만은 이 고정 기준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강이 있는데 여기에 뭔가 떠다니고 있다, 그죠? 떠다니고 있는데 끝까지 거리를 측정한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고정 기준점 생겨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미터고 여기서까지 각도는 몇 도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삼각 측정법에서 활용하는 게 고정 기준점을 잘 활용합니다. 네, 넘어가고 고정 기준점은 그런 거다. 그 다음에 반고정 기준점 또는 준고정 기준점, 반점 고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기준점이란 게 반점 고정되어 있다. 이건 무슨 말이죠? 이거는 연석을 이야기합니다. 연석. 도로에서 길죠? 뭐 이렇게 사람이 누워 있는데 이 앞에 길어가지고 애매하다. 그러면 기준점이 뭔가 여기서까지 떨어진 거는 알겠는데, 그죠? 연석에서 얼마나 떨어진 건 알겠는데 어디쯤이냐는 거죠. 어디쯤 이 표현 안 되죠. 이 기니까 그러니까 이 연석이라는 건 반고정되어 있던 이야기. 하나는 측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얼마큼 이 그죠? 그래서 반고정 기준점은 표시를 합니다. 아까 페인트 표시를 한다는 얘기죠. 표시를 해야 여기서 뭔가 내일 와도 이 점이 있고 모레 와도 이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반점 고정되어 있다 해서 반고정 기준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비고정 기준점이라는 것은 아예 이것도 없다. 연습도 없어요. 연습도 없어. 아예 기준점이 없나.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교차로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애매하죠.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건데 기준점이 없어요. 여기에 기준점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 이걸 연장선을 합니다. 연장선을 그어서 이렇게 그어서 여기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뭐 얼만큼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고정된 뭔가 없죠. 그래서 비고정 기준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좌표법, 위치 측정법을 한번 봅시다. 위치 측정법. 위치 측정법 보면 그림에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위치 측정법 그림을 보시면 차를 차 같은 경우죠. 차는 바퀴 기준으로 기준 측정했고 측점이 지금 2개죠. 2개. 우측 앞바퀴하고 좌측 뒷바퀴 이렇게 측정 2개의 측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x, y 개념이죠. x, y 그게 이제 좌표법입니다. 우리 직각 좌표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직각 좌표. 이게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점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x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서 일로 이 방향으로 얼마만큼 갔다. 즉 어떤 기준선이 있겠죠, 그죠? 이쪽 방향 기준선에 이쪽 방향 기준선을 하나 잡았어요. 자, 이쪽 기준선으로 몇 미터 갔어요. 이쯤 갔다. 그럼 우리가 좌표법에서 x, y 하듯이 x가 지금 얼마다 이렇게 측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준선이 또 하나 더 있어야죠. 이쪽 방향 이렇게 해서 기준선이 하나 있으면 이제 잘 측정을 하겠죠, 그죠? 여기 y다. 측정하겠죠, 그죠? 그래서 직각 좌표계 좌표법은 어떻게 됩니까? 기준선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선이 있고 여기서
x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말이 기준선이야. 그쪽 방향으로 y만큼 거리에 떨어지는 점이 뭐야? 얘가 x, y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좌표법입니다. 근데 좌표법의 장점은 되게 쉬워요. 측정하기가 되게 쉽다. 자를 가지고 대충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돼요. 여기까지 가면 되고 여기서부터 또 대충 이렇게 자를 쭉 재면 돼요. 근데 제가 조금 이상하게 그렸죠. 그림을 좀 삐딱하게 일부러 그렸어요. 이게 지금 칠판이라서 그렇지. 이거 한 사고 현장에 가보면 뭐 10m, 20m 돼요. 그죠? 10m, 20m 되는데 내가 똑바로 이렇게 그릴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렵다니. 그래서 상당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제 측정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이쪽이 기준선 같은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 즉 어떤 사람은 x, y, x, y 그래서 측정하는 사람마다 달라. 측정하는 사람마다 치수가 다 다르다는 얘기지. 그래서 좌표법은 그냥 자만 있으면 측정이 되는데 간단하게 또 측정이 되는데 상당히 측정 오차가 크다. 잘 안 맞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보시면 좌표법 한번 다시 봅시다. 세 번째 줄에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 밑줄 하나 또 보십시오.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두 개의 기준선이 필요하다. 두 개의 기준선. 기준선이라는 것은 뭘 이렇게 방향으로 그죠? 이쪽 방향으로 뭐가 선이 있고 거기서 쭉 가는 개념으로 따지면 하나, 두 개의 기준선이 필요하다. 됐죠? 그 다음에 삼각법 봅시다. 좌표법보다 제약 조건이 적다. 삼각법이라는 것은 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기둥이 하나 있고 사람이 있다. 봅시다. 보면 삼각법이라는 것은 요 모서리 여기 모서리하고 여기 어떤 기둥하고 또는 뭐 측정해야 될 대상물 하고 이렇게 측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측정을 하는 거죠. 삼각형으로. 그래서 요 세 개 점을 줄을 딱 튕겨 측정하기 때문에 오차가 없죠. 거의 누가 측정을 하더라도 거의 오차 없이 측정할 수 있죠. 그래서 측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측정의 정확도는 매우 높다. 그런 말 있나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이 점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고 또 누가 측정해도 일정하게 위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측정하기도 편해요. 이렇게 세 번만 측정하면 되니까 측정하기도 편하다. 그런데 단점이 있죠. 이 같은 경우에는 좌표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몇 미터나 들어갔는데 y 수치만큼 들어갔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부터 얼마만큼 안쪽에 있었는데 하는 얼마만큼 x 우리가 원하는 치수가 거의 다 이 x, y에 다 들어있어요. 그죠?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었냐 이라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죠?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막 탄젠트 세트하고 뭐 복잡해요. 원하는 치수가 바로 안 나와요. 계산이 이거를 원하는 치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이렇게 구하려면은 복잡하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측정할 때는 쉬운데 얘를 원하는 수치를 계산하기는 복잡하다.
그래서 편하고 편한 대신에 복잡하다. 삼각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삼각법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접혈법보다 제약 조건이 적어서 어느 사고 현장이나 사용할 수 있다. 이 삼각법이 편리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삼각법에서는 고정 기준점을 사용한다. 밑줄. 삼각법에서는 고정 기준점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했죠. 점이 딱 고정되어 있어야 되죠. 요점, 요점, 딱, 점, 그 다음에 측점. 얘를 고정 기준점, 고정 기준점. 얘는 측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측정하는 게 삼각법이다. 도로의 연석선 및 도로 끝선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측점이 기준선 또는 도로 끝선으로부터 10m 이상 벗어나는 경우, 회전식 교차로와 같이 불규칙한 직각선을 긋기 어려울 정도로 불규칙할 때, 비포장 도로이거나 도로가 눈이 덮여서 끝선이 불분명할 때, 측점이 습지나 숲속에 위치해서 어떻게 들어갈 수 없을 때, 여러 가지 측정이 어려운 때 삼각법을 많이 씁니다. 써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연 삼각법의 장점. 기준선이 불필요하다. 이런 어떤 기준선이 있고 거기서 얼마만큼 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측정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준선이라는 게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두 개의 거리 측정은 서로 직각을 할 필요가 없다. 직각은 아니죠. 측정 방향을 지정할 필요 없다. 어느 방향으로 쫙 갔다가 그 다음에 직각으로 딱 갔다가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쫙 갔다가 그 다음에 직각으로 쫙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 삼각형으로 직선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이죠. 그게 삼각법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제를 봅시다. 두 차량이 가도로나 도로에서 진행해 오다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였다. 충돌 각도는 얼마인가? 충돌 각도가 얼마인가? 여기서 오다가 여기서 충돌했다. 충돌 각도가 얼마인가? 라는 이야기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도로의 각도가 얼마인가? 이 이야기도 되죠. 똑같은 이야기죠. 이 도로의 각도나 차가 와서 충돌한 이 각도나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법으로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각도를 구하려면 이미 선 하나 그어버리면 됩니다. 쭉 그어버리면 되죠. 내가 껐기 때문에 내 자로 거기서 측정하면 되죠. 내가 2m를 끄고 내가 가진 자로서 현장에서 이 거리를 측정하면 된다는 거죠. 측정하니까 10에다가 15에다가 17이더라. 그죠? 그러면 이 각도가 얼마인가?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이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풀이 밑에 보시면 제1 코사인 법칙이 있고 제2 코사인 법칙이 있습니다. 제1 코사인 법칙은 쓸 일이 없어요. 제2 코사인 법칙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제2 코사인 법칙은 그래서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가 코사인 제2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적용하는 방법은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삼각형에서 우리가 변을 하나를 여기를 변을 A라고 하면 그의 반대쪽에 있는 각도를 A라고 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이걸 변 A라고 하면 반대쪽에 있는 걸 각 A라고 하죠. 그 다음에 BC는 이렇게 합니다. 그럼 B면 이거 B면 여기 각은 B각이 되겠죠. 그죠? 여기 C면 여기는 각 C가 되겠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A, 요 각도가 지금 이 각도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얘가 요 각도입니다. 그러면 얘가 A니까 A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A죠. 그죠? 그러면 각도가 얘가 A면은 얘가 A죠. 그럼 얘가 17이 A가 되는 거죠. 그죠? A가 되는 거죠. 그죠? 요것만 구별하셔야 돼요. 각도가 코사인 A가 이거고, 그러면 A의 대각 반대측에 있는 게 변 A가 됩니다. 17이 변 A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대로 이제 대입해보면 17제곱은 이건 순서 없이 해도 돼요. 10제곱 플러스 15제곱 마이너스 2 10 곱하기 15 곱하기 코사인 A. 그래서 요 마이너스 요만큼 왼쪽으로 넘어가고 얘가 넘어오고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2 곱하기 10 곱하기 15 곱하기 코사인 A는 10제곱 플러스 15제곱 마이너스 17제곱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분모로 하면 되겠죠? 분모로 2 곱하기 10 곱하기 15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A는 코사인 이게 아크 코사인이 돼가지고 또는 코사인 인버스라고 합니다. 이거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코사인 마이너스 여기서 갑자기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아 머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나는 내가 할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막 충격이 막 오실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서 충격 한번 받고 그러죠. 이건 마이너스 1이야. 잠깐 넘어가고 참으시고요. 가로 열고 2 곱하기 10 곱하기 15 분의 10제곱 플러스 15제곱 플러스 17제곱 됐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계산기를 하면 돼요. 계산기 쓰면 돼. 계산기 써서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하면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숫자를 이것도 계산기에 나와. 이것도 계산기에 나옵니다. A는 코사인 인버스. 여러분 과학력 계산기에 코사인 위에 마이너스 1 돼 있는 게 있어요. 코사인 버튼이 있으면 그다음에 뭐 계산기마다 좀 다른데 시프트라는 거 있고 또는 뭐 세컨드 펑션 이런 버튼이 있어요. 그거 누르고 코사인 버튼 누르면 코사인 마이너스 1 이게 나와요. 이게 나와. 그 다음에 이 숫자를 넣으면 각도가 몇 도 다 나옵니다. 계산기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해볼까요? 이거 말고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코사인 30도는 뭔가 봅시다. 자, 그때는 저를 믿고 코사인 30도 하면 되겠죠. 뭐 얼마나 나왔냐면 0.866이 나왔습니다. 0.866이 나왔다. 그러면 거꾸로 해봅시다. 거꾸로 코사인 인버스 0.866 이거 하면 되겠죠. 그죠? 인버스 866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30도라는 게 나오면 되겠죠. 그죠? 요거 연습하셔야 된다. 거꾸로 하는 게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진 계산기로는 Shift라는 게 있어요. Shift 누르고 코사인 누르면은 코사인 그대로 적습니다. 코사인 마이너스 1 여기서 커서가 땡땡땡땡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0.866을 쳤습니다. 0.866 엔터 하면 30.00291 그죠? 그래서 코사인 인버스를 하셔야 돼요. 연습해 보세요.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